자, 어제 우리는 내가 판사라면 파커를 죽인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내릴 것인가, 살인죄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들의 어떤 상황, 놓여 있던 상황, 표류하고 있었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었어.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세 명의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한 명의 17살 먹은 파커를 죽인 것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을 참작해서 무죄를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냈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숙제를 제출해 줬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연관시켜 보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이 전철이 들어오게 되는 선로위에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었고, 나는 육교 위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옆에는, 내 옆에는 덩치 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떨어뜨리면은 이 덩치 큰 사람이 죽는 대신 5명의 인부를 살릴 수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농부에서는 3명의 농부를 내가 만약에 우리들이 군인들이 죽이게 되면 이 탈레반 병사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다 살아날 수 있었어. 물론 헬리콥터에 탔던 15명의 동료 군인들도 살 수 있었겠죠. 자, 이것을 지금 연관시켜서 보면은 한 명을 죽여서 3명이 살 것인가, 덩치 큰 사람을 죽여서 5명을 살릴 것인가, 한 명을 죽여서 5명을 살릴 것인가, 아프가니스탄 농부 3명을 죽이고 우리 4명이 살아날 것인가. 자, 이런 문제였어. 그렇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파커를 죽인 이 사람들에게 유죄를 내려야 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무죄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숫자는 좀 미미했어. 대다수의 학생들이 유죄다 하고 말했어. 어떻게 17살 먹은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 자,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 즉 덩치 큰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농부 3명도 마찬가지고, 파커라는 17살 먹은 소년도 마찬가지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서로 연관될 수 있겠죠. 자, 물론 앞에서는 아프리카 농부 3명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파커를 죽인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것은 아니까, 어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정의라고 하는,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그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 또 하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독일의 철학자는 의지라고 하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도덕적 딜레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에요.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야. 영국의 철학자는 공리주의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리주의. 자, 이 공리라고 하는 게 뭐냐?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리를 극대화한다고 하는데,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을 해. 자, 이 공리, 이것은 쾌락이나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쾌락이나 행복. 즉, 다수의 사람이 쾌락과 행복을 얻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다. 즉, 정의다 하고 말을 해. 자, 잘 생각해봐. 그러면 5명의 인부를 살리기 위해서 1명의 희생자를 내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죠. 제레미 벤담이 말하는, 또 아프가니스탄 농부 3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정의야.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파커를 죽이고 3사람이 그 파커를 죽이고 그 육체를 먹음으로써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이 제레미 벤담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공리주의야. 자,
인간의 생명의 가치라든지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관심사를 이 제레미 벤담은 하나의 잣대로만 판단합니다. 자, 총량으로만 판단해요. 자, 그래서 1대5, 즉 덩치 큰 사람 1명, 그리고 인부 5명이야. 그러면 한 명의 생명이지만 5명의 생명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 한 명의 그 덩치 큰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얼마나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런 건 필요 없어. 그냥 1대5로 보는 거야. 하나의 총량으로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파커라는 그 어린 소년, 17살 먹은 소년 한 명, 나머지 3명. 자, 이렇게만 보는 거야. 이 공리주의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임마누엘 칸트에 대해서는 이후에 이야기할 건데 아직은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이 제레미 벤담은 약간은 단순해. 도식화하기도 단순하고 총량으로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관심사를 갖다가 하나의 잣대로 공통된 하나의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하나의 통화로서 보기 때문에 좀 쉽다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파커를 죽인 3명에게 무죄를 내려야 됩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자, 당시 1884년이라고 했죠. 이때가 1884년 영국에서 재판관은 어떠한 판결을 내리냐. 자, 먼저 변호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 파커를 죽여서 얻은 이익이 희생, 즉 비용보다 파커의 목숨보다 정말로 더 클 수 있을까 하고 검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내리면 자, 그러면 변호사는 뭐라고 했냐면 피고 측에서는 한 사람을 죽여 3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여서 먹지 않으면 이 배에 탔던 파커를 비롯한 나머지 3사람도 모두 죽을 것이다. 4사람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병에 걸린 파커가 희생자로서 적절한 후보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곧 죽을 테니까 파커는 이 파커를 죽여서 먹고 사는 것은 올바르다고 말을 합니다. 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이때 당시 그 17살 아이 이 소년들이 이렇게 위험한 일, 즉 배 타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어. 영국에서. 이때는 1884년이니까 이제 막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고 있을 때야.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고 증기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막 발명 막 하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그 농사짓던 사람들이 런던이나 이런 데로 막 몰려들 때야. 그리고 이 몰려든 이 노동자들은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 속에서도 일을 했죠. 기록에 의하면 보통 18시간 이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 18시간 가까이 일을 한 사람도 많았고 창문도 없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 파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대도시인 런던으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일을 찾다가 이제 선원을 구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뛰어든 거겠죠. 여기 들어가서 첫 항해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거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낼 수 있는데, 자, 변호사가 말했던 이 파커가 부양해야 할 가족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의 고아처럼 사는 아이고, 그리고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냈다 죽을 건데 한 명을 죽여서 3사람이 산다면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이게 지금 공리주의적 입장이겠죠. 공리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여기에 대해서 파커를 죽여서 얻는 이익이 과연 희생, 즉 비용보다 정말로 더 클까? 하고 말하는 거야. 자, 이익이 비용, 즉 파커의 희생보다 이게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반박이야. 반박한 거야 지금. 자, 살아나는 사람의 숫자나 그 다음에 생존자의 가족의 기쁨을 다 지금 이 3사람, 어른들 3사람의 그 행복이나 이익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죽음을 만약에 허용하면은, 이러한 죽음, 파커를 죽이고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그 사회는 굉장히 나쁜 결과가 아마 초래될 거야. 그러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을 막 희생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파커 같은 이런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위험한 일, 즉 배에 탄다거나 그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는 이제는 부족한 노동자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인원을 보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안 좋다 하고 말하는 거야. 자,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놓고 봐도 자, 파커의 어떤 희생이 이 개인의 희생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무죄로 판결을 하게 된다면, 자, 이 세 명의 목숨, 세 명이 파커를 죽임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해서 목숨을 살린 거죠. 자기들 살아난 거죠. 또 이 선원들이 가족들의 기쁨까지 포함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런 일들을 갖다가 묵인하게 된다면 영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약자 또는 한 명의 희생,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회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왜? 더 이상 파커 같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고 일자리를 찾지도 않을 것이야. 왜? 자기 목숨이 언제든지 나쁜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 사회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하고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말을 하겠네. 네? 자, 제레미 벤담은 단순한 총합으로서만 따졌다 했지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묵인되고 무죄로 판결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자, 또 하나, 이제는 이런 어떤 제레미 벤담의 이 공리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옳은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 옳은 행위,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결과를 보는 것만은 아니야. 단지 결과를 보는 것만은 아니란 소리야. 즉 남자 아이를 죽인 행위를 비용과 이익만 가지고는 환산할 수 없는 거야. 자, 비용과 이익, 즉 남자아이를 죽인 것이 나는 한 명이고 우리는 세 명이 살았어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계산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한 명을 죽인 비용, 세 명이 살아난 이익, 이것만 가지고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은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어떤 적절한 방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야. 즉 법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도덕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대하는 방식, 적절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용과 이익만 가지고 따질 수 없다 하고 말하는 것이 또 하나 우리가 말하는 도덕윤리의 관점이야. 즉 철학적 관점이야. 자, 알겠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 사례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실제적 사례, 이 파커를 죽인 행위, 이런 어떤 상황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철학적 사고, 우리가 사고한다는 것을 좀 더 확장시키고 넓히고자 하는 거야. 외연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사고 방식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야. 다수가 지지하니까 당연히 그것은 올바른 거야 하고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에서 놓고 보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올해가 이제 4월 15일인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어. 한 표라도 이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한 표라도 모자라는 사람은 떨어져.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의 최대의 장점은 선거라고 그래. 자,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사람,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 대의민주주의지. 이런 어떤 민주주의를 실천할 사람들을 뽑는다고. 그런데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과연 더 좋은 사람인가? 즉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야. 즉, 이 제레미 벤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리주의, 표 하나하나는 전부 다 똑같은 잣대, 다 똑같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 선거에서는. 그래서 501표를 받은 사람과 500표를 받은 사람, 501표는 당선되고 500표는 떨어져. 자, 이 한 표를 행사하는 사람 중에는 대학 교수도 있을 것이고, 학자도 있을 것이고, 청소부도 있을 거고, 농부도 있을 거고, 이제 각 19살이 돼서 처음 선거를 하게 되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70세, 80세를 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표는 다 동등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즉 당선이 되는 영광을 누리겠죠. 자, 우리는 처음에 이 정의를 이해할 때 한정된 재화라고 했어.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 한정된 재화, 요것들을 권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어떤 사람에게 이게 돌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사회를 공정하다고 말하고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첫 질문이 그거였어. 그랬을 때 한정된 재화를 획득하는 사람 또는 이 사회가 부여하는 사람은 부여해야 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거야.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는 세 가지 세 명의 철학자, 이제 한 명을 더한다면 존 롤스라고 하는 20세기 정의론을 외쳤던 사람이야. 이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즉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재화를 분배하는 거야. 자, 제레미 벤담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가면은 소수가 희생되더라도 그 사회는 올바르다고 말하고 있어. 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래서 이익이 크면 그 비용이, 어떤 희생이 최소화된다면 이런 방식은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입니다. 네? 이해했죠? 자, 한 사람, 두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사회가 절대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 사회는 올바르다고 말하는 거야. 정의로운 사회다고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선거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한 표라도 더 얻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뭐 시장이나 군수가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야.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택된 내용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정의한 사회로, 불공정한 사회로 몰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먼저 보는 이유는 이 벤담의 내용 자체가, 벤담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자체가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기도 하니까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되니까 선생님도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 보면서 너희들이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숙제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내면 되겠죠. 예. 자, 여러분들 글 쓰는 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어렵다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너희들의 가치관이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막 더 넓어지고 있어. 초등학교 한 비할 바 없이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더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될 거라고 말을 했어, 선생님 처음 너희들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기에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이야. 그만큼 좀 더 사색적이 되어야 되고 자신의 판단과 가치 또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이 너희들 지금 글을 다 하나씩 다는 못 보지만 어제 거 숙제는 다 한 번씩 봤어. 네, 숙제 제출한 사람들 어제 거와 그제 거, 어제 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쭉 한번 봤는데 아주 잘 쓰고 있어. 자신 생각 아주 잘 쓰고 있어. 너희들에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 예? 박수를 보내고 싶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글 안 쓰는 학생들 꼭 좀 한 번씩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